한국 경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상승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이 더 크다 앞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금리 정책을 그 미국이 고금리를 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세계적인 동조화가 일어나는데 일본이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엄청난 국가 채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정부가 이자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 재정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재정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하면은 좀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엔화가 비싸지면은 그동안에 그 수출 작년에 좀 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 작년에 뭐 수출 성장률이 한 2% 가서 다들 이제 잃어버린 30년 탈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성장률 전망이 일본 경제 한 1%될 거라고 이미 그렇습니다. 작년에 환율 효과로 반짝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이미. 그래서 그다지 일본 경기는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은 거하고 주식 시장이 좋은 게 꼭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큰 기업들이 상장이 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경제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상장된 기업들이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부터 다들 해외로 공장이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일본 경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 경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괴리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엔저 때문에 특히 무역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게 이제 아베 때부터 시작했던 일본 구조조정, 구조개혁들,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그런 효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렇게까지 좋은 걸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 퍼즐이 아마 중국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본들이 빠져나오면서 그 돈들이 주로 일본으로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 자본의 흐름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게 아직 거품 꺼지듯이 다시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일본 주식시장이 또 나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주식시장이 좋아도 그다지 소비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엔 주식시장 좋은 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그 소비 부분이 계속해서 충분히 소비 부분이 커지지 못해서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고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일본 경제가 구체적으로 바뀌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대부분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뭐 수요 부족, 뭐 공급층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다면은 정책들을 편 것들이 효과를 봐야 돼요. 근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게 정책을 안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일본 국가 부채 수준을 보면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트랩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나 소유럽 국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따라갈 때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전략을 했어요. 예, 일본은 산업 정책을 통해서 내셔널 챔피언들을 키웠죠.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보면은 잃어버린 30년 기간, 1990년대 보면은 일본은 소유럽이나 미국보다 저축률 투자율, R&D 투자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좀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1990년대 일본 같은 상황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R&D 투자해야 된다. 기업이 투자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그런 이야기하죠. 내셔널 챔피언들이. 일본의 예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소유럽보다 저축률 투자율, R&D 투자율이 더 월등히 높았어요. 그런데 거의 0% 성장했고 성장률이 낮죠. 뭐냐면은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혁신 경제로 바뀐 거죠. 과거의 중화공업 중심으로 이른바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하던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 기업이 들어와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요.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 지금 잘 나가는 IT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들 대부분 신생 기업들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경제가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 기업들이 점진적인 혁신들을 하고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유지하려고 해외 나가면서 기업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일본 경제는 남아있는 나머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굉장히 임금도 낮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30년인데 일본은 왜 경제 위기가 안 왔냐? 경제 규모가 더 커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파이낸싱 자체가 국내에서 주로 돈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일본 특히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자다 이런 말을 하죠. 그분들이 저축들 많고 연금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돼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 그 예금을 우리 우정 사업이죠. 우정 예금을 들어요, 거기. 왜냐 안 망한다고 생각해서. 그 돈이 계속해서 일본 국채를 싸모으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도 국채가 계속 커지니까 은행까지 동원돼서 이제 국채를 사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정책 같은 걸 거의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막아줬다는 거죠. 흡수해줬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안 온 거예요. 금융 위기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내부적인 금융 자본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같이 우리가 계속 이런 내셔널 챔피언 투자, R&D 투자 이런 걸로 성장한다는 정말 박정희 개발 체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삼성, 현대차 그것만 계속 지금 끌고 가면은 일본 토요타, 소니 그런 거하고 똑같이 되고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 재벌 기업을 제가 하자고 늘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린 산업으로 이행하고 고급화 가치 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지금 같은 식의 잘못된 그 성장 논리에 빠져서 계속 따라가면은 정말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상업 그 부동산들 주거용이 아니고요 상업 부동산들 거품들 있었죠. 그래서 그 일본이 굉장히 수출해서 돈 많이 벌고 하면서 버블들이 생겼죠. 근데 그게 영향을 트리거링 하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다면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발전 단계, 기술 발전 단계에서 발전 전략 내지는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80년까지 일본이 산업정책 통해서 미국 따라갈 때 잘 작동했던 중화공업 중심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심의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중심의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시대가 지났는데 그걸 못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주거용 부동산, 우리는 보통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일본만큼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버블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 주거용 부동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차주들의 그 신인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앞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 버블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작은 지방은행들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인데 글쎄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는 거는 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은 일단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조금 다른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부동산 궁극적으로 이자율 금리하고 그다음 경기에 대한 예측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F 대출이 단기적인 영향을 주긴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견건설사 이런 데 도산하고 하면서 공급이 좀 축소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세 가지 측면들이 어떻게 공급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금리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될 건데 세 가지 다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이자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저금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이 더 크다 앞으로 생각이 되고요. PF 대출 때문에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단기적인 상승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또 글쎄요. 그게 주로 지방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20년 뭐 30년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물 위기에서 출발하는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97년 경제 위기처럼 빨리 회복하는 건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ICT라든지 중국 특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했는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보다 뭐 잃어버린 30년이 안 가서 더 나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위기가 온 다음에 회복을 못하면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정치 풍토를 봤을 때는 거의 아르헨티나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뭐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돈 풀겠다는 당하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당들이 교대로 나라를 다 말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각심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20세기 초에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강국이었죠. 그때 냉동선이 생겨서 소고기들 수출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부터 다시 이제 경제가 무너졌는데, 근데 좌파 우파 이렇게 정권들이 아주 좀 이제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페로니스트라는 좌파들은 들어와서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재정을 계속 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나라가 달러 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외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우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유 자산을 해외에 다 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반짝하다가 다시 한번 위기가 오고 그럼 좌파가 와서 세금 깎아주고 팔아먹은 거 다 받고 거기에 또 더 재정 풀고 그럼 우파가 와서 그거 받고 더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거의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 빠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는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은 아르헨티나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돼요, 보통. 그리고 중산층은 몰락하고요. 어려운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들 교육받은 사람들 다 각자 도생해서 틈만 나면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이민을 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요.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 일반인들이라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달러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달러 가치가 3배가 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통 아르헨티나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다 달러로 돈을 바꿔요. 미리. 그러다가 이제 달러 파동이 정기적으로 오니까 그러고 되면 좀 괜찮은 빌딩이라는 거 사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면 또 돈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달러 아르헨티나 페소가 굉장히 떨어지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처나 유럽에서 싸니까 물건을 사러 오고 수입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업하는 사람들, 그 큰 비즈니스 상업하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공업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정말 슬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주식 시장하고 뭐 성장하고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시장도 지속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갔던 자본이 일본 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뭐 경제가 지금 그 작년에 조금 반짝 좋아졌지 더 계속 지속 가능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원래 당장의 성장률 1%로 다시 예측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뭐 주식 그렇고 특히 부동산은 더 그런데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은 단타를 많이 치지만 그건 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축하는 것보다 한 10년 이상 돈을 모으려면 주식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인덱스들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미국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부동산은 더 오래 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산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당장의 주가라든지 부동산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측면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위기, 경제 위기, 뭐 그다음에 러스트 벨트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뭐 부동산 시장 직격탄 맞는 거 확실하고요. 주식 시장도 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때 되면 뭐 돌이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고 서유럽의 예를 봐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